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요양원 3층 병실 창문에 빗방울이 또각또각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한명희입니다. 올해 77살이에요. 한때 서울 강남에서 큰 집에 살았던 사람이죠. 남편 정우진 회장과 함께 말이에요. 우진 씨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저는 아들 정민호와 단둘이 살았죠. 민호는 참 효자였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제 방에 들러 인사를 했고, 저녁에는 꼭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주말이면 제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기도 했죠. 동네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어요. 저렇게 효자인 아들을 뒀으니 얼마나 복이 많으냐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생각해보면 모든 게 석 달 전부터 시작됐네요. 그날도 민호가 저녁을 함께 먹자며 제 방으로 왔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죠.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민호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요. 회사 일, 친구들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적인 대화였죠. 식사를 마치고 민호가 갑자기 물었어요. 어머니,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 알아요.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민호가 말하더라고요. 은행에 가야 하는데 필요할 것 같다고요. 별 생각 없이 저는 도장이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민호가 고맙다며 웃었죠.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제 아들의 웃음은 언제나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날 밤이었어요. 잠이 잘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죠. 누군가 살금살금 걷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죠. 민호였어요. 제 아들이 새벽 2시에 무언가를 들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죠. 손에 든 건 서류 뭉치 같았어요. 왜 저런 시간에 저러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뭐 아들이 하는 일이니 다 이유가 있겠거니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출근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저는 어젯밤 일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부터 민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어요. 아침 인사를 하러 오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죠. 함께 하던 저녁 식사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빠지기 시작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요.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젊은 사람이 바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현관문 앞에서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와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였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말다툼하는 것 같았죠.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어요. 돈 이야기였어요. 누군가 민호에게 돈을 갚으라고 다그치고 있었거든요. 민호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아들이 무슨 돈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남자들이 돌아간 후 저는 민호를 불렀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민호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죠. 어머니, 혹시 집 등기부등본 어디 있는지 아세요? 며칠 후 민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런 건 우진 씨가 항상 관리했거든요. 민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날 밤 저는 우진 씨의 서재로 갔어요. 혹시 중요한 서류가 있나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서랍을 열어봤죠. 놀랍게도 여러 서류가 사라져 있었어요. 집 등기부등본, 토지 문서, 은행 관련 서류들이요. 언제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하지만 제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가 그럴 리 없다고,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낯선 남자 2명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은행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한 명이 여사님 맞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들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대출 관련 서류라고 했어요. 여사님 명의로 이 집을 담보로 3억 원의 대출이 시행됐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출 같은 거 한 적이 없다고요. 남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여기 도장도 찍혀 있고 서명도 되어 있다고 했죠. 분명 여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신 거라고요.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서명도 제 것과 비슷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서류에 절대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요. 누군가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한 거예요. 그 순간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석 달 전 도장이 어디 있냐고 물었던 민호요. 설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죠. 은행 사람들이 말했어요. 대출금 상환이 석 달째 연체되고 있다고요. 이대로 가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남자들이 돌아간 후 저는 민호를 기다렸어요. 그날 민호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왔어요. 저녁 9시가 넘어서였죠. 술 냄새가 났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요. 민호야, 저는 조용히 불렀어요. 오늘 은행에서 사람들이 왔더라.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혔다던데. 그게 무슨 일이니? 민호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민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떨리고 있었죠.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아들의 눈빛이 너무 불안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 도대체 3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이 어디에 필요했던 걸까요? 다음 날 민호는 아침 인사도 없이 집을 나갔어요.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이었죠. 저는 민호의 방으로 갔어요.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여러 서류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최고 독촉장이라고 적힌 우편물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열어봤어요. 대부업체에서 온 독촉장이었어요.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석 달째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당장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도 있었고요. 손이 떨렸어요. 더 찾아봤죠. 다른 대부업체에서 온 독촉장도 있었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금액도 제각각이었어요.
모두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1억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독촉장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다 뭐냐고 물었죠.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니가 왜 제 방을 뒤지세요? 제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예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내 사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문제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으면서 왜 말을 안 했니?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는 그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민호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가끔 마주쳐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싸늘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또 낯선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3명이었죠. 그들은 대뜸 민호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돈을 받으러 왔다고 했어요. 저는 민호가 없다고 대답했어요. 출근했다고요. 남자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출근이요? 정민호 씨 벌써 2달 전에 회사에서 잘렸는데요. 뭘 모르시네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민호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요. 매일 출근한다고요. 남자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민호 씨는 횡령 혐의로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했어요. 지금은 연락도 안 된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호가 회사에서 잘렸다고요. 횡령을 했다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남자들이 말했어요. 정민호 씨가 우리한테 진 빚만 8천만 원이라고요. 당장 갚지 않으면 이 집을 압류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울먹였어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죠. 남자들은 냉정했어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다고 했어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고요. 일주일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던 효자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날 밤 민호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모든 걸 물었어요. 회사에서 잘린 게 사실이냐고요? 왜 거짓말을 했냐고요?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냐고요? 민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투자에 실패했다고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잘못됐다고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도 되는 거니? 저는 소리쳤어요. 이건 내 집이기도 하잖아. 내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라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민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무언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제 음식에 뭔가를 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머리가 몽롱해지고 정신이 흐려졌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하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도 있었죠. 깨어났을 때는 낯선 병원이었어요. 민호가 옆에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의사가 그랬대요. 치매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멀쩡해요. 아무 문제도 없다고요. 하지만 민호는 의사 말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제는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요. 그날 이후로 민호는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외출하지 못하게 했죠. 친구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막았어요.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점점 갇힌 느낌이 들었어요. 제 집인데 제가 주인이 아닌 것 같았죠. 민호가 모든 걸 통제했어요. 제 통장도, 제 도장도, 제 서류도 모두 가져갔어요.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면서요. 어느 날 밤, 저는 몰래 민호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어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곧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낼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집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 거라고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요.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호와 마주 앉았어요.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죠.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어머니, 그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민호가 말했어요.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돌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저는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요. 낯선 곳에 가기 싫다고요. 하지만 민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했죠. 일주일 후였어요. 민호가 큰 가방을 들고 제 방으로 왔어요. 어머니, 옷을 싸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 요양원으로 가신다고요. 저는 반항했어요. 가지 않겠다고 소리쳤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민호가 억지로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현관문을 나섰죠. 차에 태워졌어요. 저는 울면서 집을 바라봤어요. 제가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요.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차는 1시간을 달렸어요. 서울 외곽의 어느 조용한 동네였죠. 큰 건물이 보였어요. 요양원이었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발버둥 치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어요. 원장실에서 한 여자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미소를 지으며 환영한다고 했죠. 민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벌써 다 준비해온 것 같았어요. 여자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어머님을 3층 302 호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말하더군요. 민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는 밖으로 나갔죠. 저는 민호를 불렀어요. 하지만 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간호사가 저를 3층으로 데려갔어요. 복도는 길고 하였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302 호실 문이 열렸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호출벨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밤이 됐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라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식당으로 가야 한다고 했죠.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식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간호사가 억지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식당에는 다른 노인들이 있었어요. 모두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죠.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왔지만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바라봤어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오늘이라고 대답했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해요. 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저는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민호는 절 다시 받아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낯선 침대, 낯선 방, 낯선 소리들이 모두 불편했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환자인 것 같았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났죠.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며 아침 식사 시간이라고 했어요. 저는 일어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호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죠. 저는 매일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오늘은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나이 지긋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죠. 사모님, 저 기억하세요? 남자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예요, 김철수. 회장님 운전기사였던 김철수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김철수, 우진 씨의 운전기사였던 사람이요. 30년 전쯤 우리 집에서 일했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우진 씨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철수 씨, 왜 여기 계세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김철수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요. 요양원 직원이라고요. 여기서 일을 한다고요. 저는 의아했어요.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 왜 하필 이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어요. 사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김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내일 오후에 정원으로 나오세요. 거기서 얘기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왜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정원으로 나갔어요. 작은 벤치에 앉아 김철수를 기다렸죠. 얼마 후 김철수가 나타났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제 옆에 앉았어요. 사모님,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진실을 아셔야 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물었어요.
김철수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모님, 정민호 씨는 사모님의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죠. 민호는 제가 낳은 아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진짜 정민호 씨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교통사고 기억하세요? 김철수가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30년 전에 그 교통사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민호가 10살 때였죠. 하교하던 중 차에 치였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죠.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민호는 회복했어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죠.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하는 것 같았지만 곧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사모님, 진짜 민호 씨는 그 사고로 죽었어요. 김철수가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그 사실을 숨기셨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를 데려와서 민호 씨인 척하게 만들었죠. 말도 안 돼요. 저는 소리쳤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진 씨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제 아들이 죽었는데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겠어요? 김철수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께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모님이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하셨죠. 당시 사모님 건강이 좋지 않으셨잖아요. 심장이 안 좋으셨고요. 회장님은 사모님이 견디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진 씨가 그렇게 큰 거짓말을 했다고요. 제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요. 그리고 가짜 아들을 데려왔다고요. 그 아이는 누구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철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대답했어요.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얼굴도 조금 닮았죠. 회장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와서 성형수술을 시키셨어요. 민호 씨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제게 그 아이를 훈련시키라고 하셨어요. 민호 씨처럼 행동하고, 민호 씨처럼 말하고, 민호 씨인 척하라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우진 씨가 정말 그런 일을 벌였다고요. 그리고 김철수 씨가 그걸 도왔다고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회장님의 명령이었어요. 김철수가 말했어요. 저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께 빚을 지고 있었거든요. 제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회장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 은혜를 갚아야 했죠. 그래서 거짓말에 동참한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제 인생을 망친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가짜 아들과 살게 만든 거예요.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 저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회장님 돌아가신 후에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났죠. 다시는 사모님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있어요? 저는 물었어요. 왜 하필 이 요양원에 있는 거예요? 김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모님, 이 모든 게 회장님의 복수예요. 김철수가 말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복수라고요. 무슨 복수예요? 우진 씨가 절 왜 복수해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다시 찾으셨어요. 김철수가 말을 이었어요.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하셨죠. 정민호, 그러니까 가짜 민호를 다시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그 아이에게 모든 걸 알려주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정민호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것, 사모님이 자기 엄마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이 원래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저는 울먹였어요. 우진 씨가 저한테 왜 그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김철수는 슬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회장님께서는 사모님을 원망하고 계셨어요. 김철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그 이유를 듣고 놀랐어요. 상상도 못한 이유였거든요. 회장님께서는 진짜 민호가 사고를 당한 게 사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날 사모님께서 민호를 혼내셨잖아요. 성적이 떨어졌다고요. 민호가 울면서 학교에 갔고, 그래서 정신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민호의 성적표를 보고 화를 냈었죠. 너무 심하게 혼낸 것 같아서 나중에 후회했어요. 하지만 그게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회장님께서는 그날부터 사모님을 미워하셨어요. 김철수가 말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속으로는 원망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런 복수를 계획하신 거예요. 가짜 민호를 데리고 그 아이가 사모님의 모든 걸 빼앗게 만들려고 하신 거죠.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준비했어요. 저를 다시 찾아서 가짜 민호를 교육시키라고 하셨고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우진 씨가 절 그렇게까지 미워했다고요. 30년 동안 그 마음을 숨기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런 복수를 준비했다고요. 가짜 민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철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모든 걸 말했어요. 그가 가짜라는 것, 진짜 정민호는 이미 죽었다는 것, 그리고 회장님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까지요. 처음에 그 아이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를 보여줬죠. DNA 검사 결과, 출생 기록, 고아원 서류, 성형수술 기록까지 모두요.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그 아이는 충격을 받았죠. 자기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김철수가 말을 이었어요. 분노에 가득 찼죠. 자기를 이용한 회장님한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가짜 아들로 키운 사모님한테요. 그래서 복수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회장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복수할 수 없죠. 그러니 사모님한테 복수하기로 한 거예요. 사모님의 모든 걸 빼앗기로요. 그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김철수가 말했어요. 가짜 민호가 사모님의 도장을 훔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 사모님을 강제로 요양원에 입원시킨 것,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요. 저는 제가 도운 거예요. 김철수가 고백했어요. 대출 서류를 위조해줬고, 요양원 입소 서류도 준비했어요. 회장님께서 시킨 일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한 짓이죠. 왜요? 저는 울면서 물었어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김철수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이었거든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아시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모님의 집을 지키실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죽었다는 것, 30년 동안 가짜 아들과 살았다는 것, 남편이 복수를 계획했다는 것,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어요. 김철수가 말했어요. 제 방에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요. DNA 검사 결과, 출생 기록, 모든 것들이요.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보여줘요. 저는 말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밤에 제 방으로 오세요.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민호가 가짜일까요? 30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았던 그 아이가 제 친아들이 아니었을까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민호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첫 말을 했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요. 하지만 사고 이후의 기억은 어땠나요? 정말 같은 아이였을까요?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사고 후 퇴원했을 때 민호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좋아하던 음식이 바뀌었고 말투도 조금 달랐죠. 하지만 저는 그게 사고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도 바뀌었어요. 사고 전에 친하던 아이들과 멀어졌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죠. 선생님들도 민호가 많이 변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성장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제 보니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다른 아이였으니까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눈치채지 못한 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믿고 싶었던 걸까요? 다음 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어요. 간호사들 눈을 피해 김철수의 방으로 갔죠. 문을 두드리자 김철수가 문을 열어줬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했어요. 방 안에는 큰 상자가 있었어요. 김철수가 그걸 열었어요. 안에는 수많은 서류가 들어 있었죠. 김철수가 하나씩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진짜 민호 씨 사망 진단서예요. 김철수가 말했어요. 사고 당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이었죠. 저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가짜 민호의 본래 이름이에요. 김철수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강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였대요. DNA 검사 결과도 있었어요. 현재 민호와 저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성형수술 기록도 있었어요. 얼굴의 여러 부분을 수술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모든 서류를 보며 울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30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요. 사모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김철수가 말했어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가세요. 가짜 민호를 고소할 수 있어요. 사기죄, 문서위조죄로요. 그리고 집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여기서 나가요? 저는 물었어요. 민호가 제 외출을 막고 있잖아요. 김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일 새벽에 몰래 빠져나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모든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이게 제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용히 방을 나섰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죠. 김철수가 약속한 대로 비상구 문을 열어놓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저는 요양원 정문을 향해 걸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누군가 저를 발견하면 어떡하나 걱정됐거든요. 다행히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어요. 정문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죠. 이른 새벽이라 차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경찰서로 가달라고 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죠. 저는 신고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한 젊은 경찰관이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모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가짜라는 것,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 강제로 요양원에 입원당한 것까지요. 경찰관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자 진지해졌죠. DNA 검사 결과, 사망 진단서, 대출 서류, 모든 걸 자세히 봤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경찰관이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잠시 후 나이 든 형사와 함께 돌아왔죠. 형사는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이건 심각한 사건이네요. 형사가 말했어요. 신분 사칭, 사기, 문서 위조, 여러 죄목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정민호 씨를 바로 소환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이 악몽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저는 물었어요. 형사가 설명했어요. 만약 정민호 씨가, 그러니까 이강훈 씨가 본인도 속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피해자라고 말하면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말했어요. 김철수 씨가 모든 진실을 말해줬다고 했어요. 이강훈은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고 고의로 저를 속인 거예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철수 씨의 증언이 중요하겠네요. 그분도 함께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양원 주소를 알려줬어요. 형사는 바로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어요. 몇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경찰서 대기실에서 기다렸죠. 긴장됐어요. 곧 민호가, 아니 이강훈이 이곳으로 올 거예요. 그를 마주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이강훈이 들어왔어요. 경찰관 2명이 그를 데리고 왔죠. 이강훈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제 아들이 아니에요. 이강훈 씨, 아니 누구세요? 당신의 진짜 이름이 뭐예요? 이강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웃음이었어요.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자주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드디어 알게 되셨군요. 이강훈이 말했어요. 30년이나 걸렸네요. 참 순진하셨어요, 사모님. 아니, 한명희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제는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왜 저를 속인 거예요? 이강훈은 비웃었어요. 왜냐고요? 당신들이 먼저 저를 속였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언제 당신을 속였어요? 이강훈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저를 정민호로 만든 거요. 제 인생을 빼앗은 거예요. 저는 단지 고아원에서 살던 아이였어요. 이강훈이 말했어요. 부모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아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정우진 회장이 저를 데려갔어요. 돈을 많이 주겠다고 했어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죠. 정민호가 되라고요. 성형수술을 받고 정민호처럼 행동하고 정민호인 척 살라고요. 저는 10살이었어요. 이강훈이 계속 말했어요. 뭘 알았겠어요. 그냥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동의했죠. 그게 제 인생을 망치는 결정인 줄도 모르고요. 수술을 받았어요. 얼굴을 바꿨어요.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 곧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김철수 씨가 저를 훈련시켰어요. 정민호의 습관, 말투, 행동, 모든 걸 외우게 했어요. 틀리면 혼났어요. 제대로 할 때까지 반복했죠. 마치 배우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집으로 갔어요. 당신의 집으로요. 이강훈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처음 봤을 때 당신이 저를 안아줬죠.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들 무사해서 다행이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진짜로 속고 있구나.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제가 가짜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믿고 있구나.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강훈이 말했어요. 이 사람을 속이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정우진 회장이 말했어요. 이건 한명희 씨를 위한 거라고요. 진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민호가 됐어요. 완벽한 정민호요. 당신이 원하는 아들이 됐어요. 효자가 됐죠. 매일 인사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모든 걸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강훈이 말했어요. 저는 누굴까? 이강훈일까, 정민호일까? 제 정체성이 혼란스러웠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죠. 수술로 바뀐 얼굴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우진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김철수 씨를 보냈어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려줬죠. 제가 가짜라는 것, 진짜 정민호는 죽었다는 것,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그때 저는 무너졌어요. 이강훈이 말했어요. 제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어요. 30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제 이름도, 제 얼굴도, 제 인생도 모두 가짜였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정우진 회장한테요.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한테요. 하지만 그는 이미 죽었죠. 복수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복수하기로 했어요. 왜 저한테요? 저는 울먹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강훈이 비웃었어요. 그게 바로 이유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죠. 편하게 살았어요. 저는 고통받는 동안요. 당신은 행복했죠. 효자 아들과 함께 살면서요.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저는 당신의 진짜 아들이 아니었고, 당신도 제 진짜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빼앗기로 했어요. 이강훈이 말했어요. 당신의 집, 당신의 돈, 당신의 행복, 모든 걸요.
당신이 저한테서 빼앗은 것처럼요. 저는 당신한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이강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빼앗았어요. 제 인생을 빼앗았어요. 이강훈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요. 형사가 끼어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기를 쳐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한명희 씨의 도장을 훔쳐 대출을 받고 강제로 요양원에 입원시킨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강훈은 웃었어요. 범죄라고요? 제 인생 자체가 범죄 아닌가요? 정우진 회장이 저를 납치해서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것, 그건 범죄 아닌가요? 형사가 대답했어요. 그것도 범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 회장은 이미 돌아가셨고 공소시효도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당신이 저지른 범죄는 최근 일이죠. 이강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불공평해요. 왜 저만 벌을 받아야 해요? 정우진 회장은요? 그 사람은 아무 벌도 받지 않았잖아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저는 이강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돈은 어디에 썼어요? 3억 원과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들이요. 이강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대답했어요. 도박이요. 카지노에서 모두 잃었어요. 큰 돈을 벌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 날렸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그것도 거짓말이었군요. 투자 실패라고 했던 게요. 이강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죠. 형사가 이강훈을 데리고 나갔어요. 체포할 거라고 했어요. 조사를 더 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조사실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시작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 진짜 아들은 이미 30년 전에 죽었고, 그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은 가짜였어요. 형사가 다시 들어왔어요. 한명희 씨,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가 물었어요. 김철수 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철수 씨는 이 모든 일에 가담했습니다. 대출 서류를 위조해줬고 요양원 입소도 도왔어요. 엄밀히 말하면 공범이죠. 고소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철수 씨는 마지막에 제게 진실을 알려줬어요. 그가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형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도 조사는 받아야 할 겁니다. 증인으로서 말이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경찰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대출 사기가 밝혀지면서 은행도 압류를 철회했거든요. 다시 돌아온 집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달랐어요. 이곳에서 30년 동안 가짜 아들과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아직도 그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죠. 옷, 책, 사진들이요.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젊은 시절의 민호, 아니 이강훈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그 웃음도 가짜였을까요? 30년 동안의 모든 순간이 가짜였을까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강훈도 피해자가 아닐까요? 10살 때 정체성을 빼앗긴 아이였잖아요. 원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던 아이요. 그것도 잘못이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복수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뿐이니까요. 저는 그 피해자였고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김철수가 서 있었어요. 수척해 보였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내왔죠. 김철수는 차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사모님께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김철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걸요. 회장님께서 제 가족을 도와주셨어요. 김철수가 말했어요. 제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을 때요. 엄청난 치료비가 필요했는데 회장님께서 모두 대주셨어요. 그 은혜를 갚아야 했죠. 그래서 회장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강훈을 훈련시키라고 했을 때도, 나중에 대출 서류를 위조하라고 했을 때도요. 저는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고 있어요. 김철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쳤어요. 사모님의 인생을, 그리고 이강훈의 인생도요. 저는 김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철수 씨도 피해자예요. 우진 씨가 철수 씨의 약점을 이용한 거예요. 철수 씨를 탓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우진 씨가 한 일은 잘못됐어요. 아무리 제가 아들을 혼내서 사고가 났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복수할 권리는 없어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회장님은 잘못하셨어요. 하지만 회장님도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고 그게 분노로 변한 거죠. 저도 알아요. 저는 말했어요. 우진 씨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요. 민호가 사고를 당했을 때 우진 씨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도 봤어요. 하지만 그 슬픔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강훈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죠. 법정에서 이강훈을 다시 봤어요.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까? 이강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상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나섰어요. 판사님,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정체성을 빼앗겼습니다. 강제로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고 30년 동안 거짓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명백합니다. 사기, 문서위조, 강요죄 등 여러 죄목에 해당됩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판사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피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벌을 원하십니까? 저는 일어섰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판사님, 저는 말했어요. 이강훈 씨가 한 일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저는 집을 잃을 뻔했고 요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강훈 씨도 피해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10살 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 남편과 김철수 씨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것도 범죄입니다. 다만 그 범죄의 가해자들은 이미 처벌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강훈 씨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기회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이강훈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이강훈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이강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를 이해해 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강훈 씨, 저는 말했어요. 이제라도 본인의 인생을 사세요. 이강훈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진짜 이강훈으로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일 거예요. 이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짜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법정을 나갔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예요. 진짜 혼자죠. 가짜 아들도 죽은 남편도 아무도 없어요. 가끔 민호를 생각해요. 진짜 민호요. 10살의 세상을 떠난 제 아들이요.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만약 살아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강훈도 생각해요. 요즘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자기 이름으로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가끔 그가 궁금해요. 어느 날 현관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 이름은 이강훈이었죠. 저는 편지를 열어봤어요. 한명희 씨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동안 안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를 하나 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이강훈 카페라고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내걸었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이강훈 씨라고 부를 때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저 자신인 것 같아요. 한명희 씨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요. 그리고 제가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요. 그 덕분에 지금의 저는 행복합니다. 물론 아직도 악몽을 꿔요. 제가 정민호로 살던 시절의 꿈이요. 가짜 얼굴을 한 채 거짓말을 하는 꿈이죠. 하지만 이제는 깨어나면 안심이 돼요. 그건 꿈일 뿐이고 현실의 저는 이강훈이니까요. 한명희 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관계는 거짓으로 시작됐지만 그래도 30년이라는 시간은 진짜였어요. 함께했던 순간들, 그중 일부는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 카페에 들러주세요. 좋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이강훈 올림.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창 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의 새싹이 돋고 있었죠.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계절이었어요.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어요. 우진 씨를 위해, 민호를 위해, 아니 민호인 줄 알았던 이강훈을 위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팔기로요. 너무 많은 기억이 담긴 곳이에요. 좋은 기억도 있지만 슬픈 기억도, 거짓된 기억도 있죠.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집을 매물로 내놓았죠. 며칠 후 한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어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5살쯤 됐을까요? 아이는 집 안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어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그 부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혼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 수 없는 표정이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했어요. 계약이 성사됐고, 한 달 후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이사 가는 날, 저는 집을 한 바퀴 돌았어요. 거실, 부엌, 침실, 민호의 방, 아니, 이강훈의 방이요. 모든 곳에 추억이 있었어요.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추억들이요. 우진 씨의 서재에 들렀어요. 우진 씨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걸 숨긴 것, 가짜 아들을 들인 것, 복수를 계획한 것 모두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거예요. 분노도 슬픔도 모든 걸요. 그게 저를 위한 길이니까요.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어요. 새 집에 가져가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는 여기 두고 갈 거예요. 이사 짐을 실은 차를 타고 집을 떠났어요. 뒤를 돌아보니 집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30년을 살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안녕이에요. 새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크지는 않지만 아늑했어요.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창문을 열면 산이 보였어요. 공기가 맑고 조용했어요. 짐을 풀고 소파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제 집에 온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니라 저만의 공간이요. 이제 여기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이강훈의 카페를 찾아갔어요. 편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가니 작은 카페가 나왔어요. 이강훈 카페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카운터 뒤에 이강훈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진짜 오실 줄은 몰랐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저는 말했어요. 이강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능숙한 손놀림이었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커피가 나왔어요. 이강훈이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어색했지만 동시에 편안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이 없으니까요. 새로 시작하셨군요. 저는 말했어요.
이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늦었지만요. 늦지 않았어요. 저는 말했어요. 아직 젊잖아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이강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한 미소였어요. 한명희 씨는 어떠세요? 이강훈이 물었어요. 새 집은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작지만 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으로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근황을, 앞으로의 계획을,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도요. 이번에는 솔직하게요. 거짓 없이요. 가끔 생각해요. 이강훈이 말했어요. 만약 정우진 회장님이 저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여전히 고아원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가정에 입양됐을까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선택은 당신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피해자였어요. 10살짜리 아이가 뭘 알았겠어요. 그래도 죄책감이 들어요. 이강훈이 말했어요. 한명희 씨를 속인 것에 대해서요. 30년 동안이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속았지만 동시에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거짓이라고 해도 그 시간들이 의미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이강훈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요.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이강훈이 배웅하러 나왔어요. 또 오세요. 이강훈이 말했어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요.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이강훈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죠. 그리고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오랜만에 석양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자유롭다는 걸요. 과거의 거짓에서, 분노에서, 슬픔에서 자유로워졌어요.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는 않을 거예요.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요했어요. 혼자라는 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진짜 저 자신과 함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쓸쓸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해서 만든 음식이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먹는 거니까요. 식사 후 베란다로 나갔어요. 작은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어요. 서울 도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요. 맑고 아름다웠어요. 민호를 생각했어요. 진짜 민호요. 제가 낳은 아들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을까요? 미안해, 민호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날 너를 혼낸 것도 미안해. 그게 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비록 너는 이 세상에 없지만 엄마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엄마를 용서한다고,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해방감 같은 거였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잤어요. 꿈을 꿨는데 민호가 나왔어요. 어린 모습의 민호가 웃으며 달려와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사랑해요. 민호가 말했어요. 저도 사랑해, 민호야. 저는 대답했어요. 그리고 깨어났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그날부터 저는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했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수채화 수업이었어요. 다른 수강생들과 친해졌죠.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죠. 아들을 잃었던 일, 가짜 아들과 살았던 일, 모든 것을요. 그들은 놀랐지만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용감하다고 말해줬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다고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어요. 진짜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이제까지는 명희 씨의 아내, 민호의 엄마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한 명의로 살고 있었어요.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죠. 주변에는 가족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넘어졌어요. 엄마가 달려가 안아줬죠. 괜찮아, 다시 일어나. 엄마가 말했어요.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다시 일어나 뛰어갔어요. 저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이 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겨울이 다가왔어요. 첫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죠. 모든 게 깨끗해 보였어요.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에 눈을 바라봤죠. 평화로웠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은 이강훈이었죠. 상자를 열어보니 커피 원두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한명희 씨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편지를 읽었어요. 제 카페에서 로스팅한 원두를 보냅니다. 혼자 계시는 크리스마스가 외롭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저도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처음으로 진짜 제 자신으로 보내는 크리스마스니까요. 한명희 씨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이강훈 올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강훈도 잘 지내고 있나 봐요. 다행이에요.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강훈 씨께 커피 고맙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좋은 향이 나네요. 내일 아침에 마셔볼게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딱이에요.
저도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평화로워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명이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었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송이가 제 얼굴에 닿았어요. 차갑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들어와 원두로 커피를 내렸어요. 향기가 집 안 가득 퍼졌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맛있었어요. 이강훈이 정성껏 만든 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평화롭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는 게요. 1년 전에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절망하고 있었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죠. 집도, 아들도, 믿음도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걸 알아요.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얻었어요. 진실을요. 그리고 자유를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요. 새해가 밝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는 새해 다짐을 했어요. 더 솔직하게 살기로요. 저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그리고 과거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우진 씨를, 이강훈을, 김철수를, 그리고 저 자신을요. 용서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봄이 다시 왔어요. 1년이 흘렀네요. 저는 문화센터에서 그림 전시회를 열었어요. 제 작품들을 전시하는 작은 전시회였죠. 많은 사람이 왔어요. 문화센터 친구들, 동네 이웃들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강훈도 왔어요. 김철수도 함께였죠. 저는 반가웠어요. 그림이 정말 좋네요. 이강훈이 말했어요. 특히 이 그림이요. 그가 가리킨 그림은 석양을 그린 작품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봤던 그 석양이요. 그날을 기억해요. 저는 말했어요. 당신의 카페를 다녀온 날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본 석양이에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강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도 석양을 봤어요. 카페 창문으로요.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네요. 저는 웃었어요. 그랬나 봐요. 전시회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어요. 이강훈, 김철수, 그리고 저요.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담담하게요. 분노나 슬픔 없이요. 그저 있었던 일로서요.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요. 후회하세요? 김철수가 물었어요. 제가 진실을 말한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진실 속에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강훈도 말했어요. 저도 감사해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덕분에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헤어지며 약속했어요. 가끔 만나자고요. 과거를 공유한 사람들로서, 그리고 이제는 친구로서요. 집에 돌아와 베란다로 나갔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이상하다고요. 누가 알았겠어요. 가짜 효자 때문에 모든 걸 잃을 뻔했던 제가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더 큰 것을 얻게 될 줄요.
진실과 자유를요. 민호야, 저는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 괜찮아.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그리고 이제는 행복해. 진짜로 행복해.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민호의 대답 같았어요. 엄마도 행복해야 해요. 오래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 민호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일기를 쓴 게 언제였더라. 아마 30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오늘 전시회를 열었다. 처음으로 내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떨렸지만 기뻤다. 사람들이 좋아해 줘서 감사했다. 이강훈과 김철수가 왔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는 아프지만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 이제는 그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 78배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최선의 타이밍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나는 이미 최악을 겪었고 그것을 이겨냈다. 이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산책을 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다. 일기를 덮었어요. 침대에 누웠죠. 편안했어요. 더 이상 악몽은 없을 거예요. 이제는 좋은 꿈만 꿀 거예요. 눈을 감았어요. 어둠이 저를 감쌌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평화로웠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해가 뜰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저는 준비됐어요. 어떤 일이든 맞이할 준비가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거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거짓 속에서도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요. 가짜 효자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진짜 저 자신을 찾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저는 이제 저 자신이니까요. 한 명이로서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직 저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세상이 저에게 가져다 준 시련은 가혹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만약 누군가 저처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요. 어둠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어요. 절망 끝에는 희망이 있고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요양원 침대에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을 벗어던지고 진실을 맞이할 준비를요. 그래서 지금 저는 행복해요. 진심으로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늙었지만 생기가 넘치고 과거는 아프지만 미래는 밝아요.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가짜 효자를 만났지만 결국 진짜 저 자신을 찾은 이야기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질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써질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한, 제가 숨 쉬는 한,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저예요. 한 명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자신의 빛을 발하는
한 명이로서 말이에요.